안녕하세요. 오늘은 7살 영재교육 간담회를 하겠습니다. 저희는 영재센터가 있습니다. 2012년부터 KMO 실적을 낳고 있는데 보시면 해마다 굉장히 어린 학생이 금은동 또는 고등부 상을 타고 있습니다. 저희가 허접한 데는 아니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 KMO 공부하는 반이 인원수가 안 많아요. 제일 많았을 때 8명인가 9명이었고 대체로 그보다 적고 적을 때는 2~3명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늘 수상 실적을 낳습니다. 이렇게 작은 학원에서 KMO 저학년 수상자가 10년 넘게 이어지는 이유, 이걸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영재학교인 서울과학고등학교 입학후 한 달 반이 지났어요. 그래서 분당 내 학군지에서도 조용한 편이기도 하고 야무진 아이들 틈에서 없는 듯한 아이였어요. 초3 때 대형 수학학원에서 10개월 공부하다가 초3 11월경 서현동의 작은 학원 GT땡을 옮겨서 올 1월, 고1 올라간 1월까지 다녔어요. 초등학교보다 더 오래 다닌 듯. GT땡은 매해 영재고 서울과학 포함해서 여러 번에는 작은 학원이지만 진정한 수학자 쌤들이 있는 곳이에요. 원장님뿐만 아니라 하태석 쌤 등등등 훌륭하고 진심이세요. 그 다음에 저희 비결을 말씀하세요. 평범한 아이에게 수학의 즐거움과 짜릿함을 알려주시고 아이의 재능을 발굴하고 키워주셔서 감사한 마음이 커요. 초3에 누가 사고력 하냐고 다들 사고력 마무리하는 시점에 시작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초3, 초4 때 사고력이 폭발적으로 확장되는 시기에 큰 자극이었던 것 같아요. 좀 더 일찍 시작할 걸 하는 아쉬움은 남아요. 초4 때 사고력 수업 받으면서 흥미 폭발하여 흥미 폭발. 정말 즐겁게 공부하고 추후 대학고서 영재원 등 자소서 소재로 적절히 활용했고 산출물도 수월했다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핵심 키워드가 흥미 폭발, 즐겁게 공부, 큰 자극 이런 것들이 저희가 작은 학원에서 저학년 KMO 수상자가 10년 넘게 이어지는 비결입니다. 이게 7세 영재성 강한 아이들한테도 필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또 다른 경우도 볼까요? 이번 KMO 한계틀 역95이고 전국 상위 1%, 100점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유명한 시땡땡은 아니고 서현에 있는 GTG입니다. 우리 아들 너무 초등부터 꾸준히 댕긴 학원입니다. 죽어라고 기계적으로는 안 시키지만 혼자 생각하고 깊게 기다려주는 것. 한 문제를 1시간 내내 풀기도 하고 이틀 만에 풀기도 하고 밥 먹다가 엊그제 문제 생각났다고 하기도 하고 이분이 보신 거예요. 아이가 이런 모습을 자주 보인 거죠. 밥 먹다가 뭐 풀었다고 하고 며칠 만에 풀었다고 하고 이런 모습을 자주 본 거예요. 한 문제에 깊이 몰입한 상태인 거죠. 이런 것들이 많은 양을 기계적으로 풀리지는 않지만 좋은 실적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영재성이 강한 학생들은 그 나름대로 또 좀 덜 강한 학생들은 그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영재성을 개발하는 원칙을 좀 말씀드릴게요. 특히 7살 어린이들은 더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으니까 원칙을 잘 아시고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배움과 탐구에 대한 좋은 감정을 만드는 겁니다. 짜릿함, 즐거움, 생각났다. 며칠 동안 그걸 생각하고 머리가 좋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자신감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맨날 며칠 고민하고 그러다 성공하면은 얼마나 도파민이 팍 나오겠어요. 그런 도파민을 만나다 보면 탐구하고 연구하고 문제 해결하고 이런 거를 즐길 수밖에 없죠. 그 과정에서 머리를 잔뜩 쓰니까 깊이 몰입해서 머리를 쓰니까 머리가 좋아질 수밖에 없죠. 영재성이 강한 학생들일수록 좋은 감정을 중요하게 여겨요. 영재가 일반인하고 다른 정서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일반인은 필요성에 의해서 움직인다. 당근이나 채찍, 비전 이런 걸 움직이는데 영재성이 강한 학생일수록 재미있어서 움직여요. 그 재미의 핵심은 탐구, 자율성, 성취감, 몰입, 열정 이런 감정에 의해서 움직여요. 이게 가장 큰 차이인데 영재성이 강한 학생들일수록 배움과 탐구에 대한 좋은 감정을 만들어줄 필요성이 더 큽니다. 그 다음에 좋은 방법으로 공부해야 돼요. 어떤 게 좋은 방법이냐 일단 말씀드릴게요. 발달에 맞게 적절한 집착 자극을 제공한다. 발달에 맞게가 중요합니다. 좋은 태도와 습관을 만든다. 이 4가지가 영재성 개발의 원칙입니다. 하나씩 볼게요. 공부에 대한 좋은 감정이 어떤 거냐. 가장 중요한 건 즐거움입니다. 재미있어서 운동하는 애를 어떻게 얘기겠어요? 출세하려고 운동하는 애, 코치님한테 빠트 안 맞으려고 운동하는 애도 있겠지만 재미있어서 하는 게 최고죠. 그러면 공부에서 재미의 핵심은 호기심, 자율성이에요. 시킨 거 따라하기는 그닥 재밌지 않아요. 자기가 먼저 뭘 하고 죽이 됐든 밥이 됐든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을 때 그때 탐구하는 재미가 있고 성공했을 때 성취감이 있어요. 게임도 시키는 대로 따라하면 게임도 재미없을걸요. 그저 재밌다는 게임. 그래서 호기심과 자율성을 살리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 두 번째로 의미가 있으면 더 좋습니다. 이걸 해서 내가 세상에 기여를 해야지. 이걸 해서 내가 더 성장을 해야지. 이런 게 의미예요. 성장. 업무 그 자체에서 오는 기쁨, 즐거움은 아니에요. 공부 자체에서 오는 건 아닌데 공부의 2차적 결과로 내가 이걸 통해서 좋은 대학을 간다거나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이 공부에 대한 좋은 감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즐거움이에요. 특히 영재성이 강한 애들일수록 공부에 대한 나쁜 감정이 있습니다.
공부를 하게 만들긴 해요. 그런데 공부를 싫어하게 하고 공부할 때 머리가 좀 막히고 답답하게 만드는 감정이 있습니다. 공부를 하기는 해요. 근데 최선을 다하게 하고 눈치코치 보면서 하게 만드는 나쁜 감정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정서적 압박감이에요. 주로 채찍에 가깝죠. 부모님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창피하지 않으려고, 이런 것들이 정서적 압박감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 실망 안 시키려고 공부하다는 거는 공부할 동기가 돼요. 특히 어릴수록 부모가 기뻐하는 것을 자동적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부모가 너무나 큰 존재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기쁨을 주고 싶어 해요. 부모가 내가 공부할 때 기뻐하고, 학원에 높은 반에 들어갈 때 기뻐하고, 100점 맞으면 기뻐하고, 경시대에 상담을 기뻐하고, 1등하면 기뻐하고 하는 걸 보면은, 아, 나는 경시대에 상을 따고 금상이 되고 학원 높은 반에 들어가야 좋아하는구나. 그런 결과 위주의 동기를 가지게 돼요. 그러면 쭉쭉 잘 나갈 때는 괜찮아요. 그냥 공부도 재밌다고 하고 연구도 하는데 벽에 부딪혔어요. 1등을 못해. 늘 1등 하던 애가 영재고를 가거나 서울대를 가거나 하면 1등을 못하거든요. 그랬을 때 기가 죽어요. 그전에는 강렬한 공부의 동기가 되던 그 감정이 갑자기 자기를 비참하게 만드는 감정으로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교만하고 우쭐하고 자랑스럽던 그 감정, 1등 했다, 높은 반에 갔다, 100점 맞았다, 경시대에 금상 땄다, 이 감정이 그거를 못하게 되는 순간 자기를 낮게 여기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여기게 되고 공부할 동기를 뺏어가요. 그래서 인정받는 게 목표니까 혼안나기 위해서 뭘 해요? 혼나기 때문에 공부하는 애는 숨기죠. 답지 뺏기기도 하고 뭐 찍어서 맞히기도 하고 공부의 재미 자체는 싹 사라집니다. 결과만 그 대가만 추구하기 때문에 대가를 달성하는 방법이 꼭 최고로 열심히 공부해서 하는 게 아니고 사악한 수를 쓸 수도 있죠. 답지를 뺏기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최악은 비교입니다. 그러면 남과 비교하면은 1등 못할 것 같으면 막 회피해요. 제가 이런 거 무슨 많이 봅니다. 잘 나갈 때만 하다가 조금만 자기를 누가 추월하면은 아주 똑똑한 학생인데도 난해하고 그만은 때가 지난 학생들이 있어요. 특히 연산 같은 거 빨리 푸는 거에 자부심 가진 애들이 있어요. 7세인데 3자릿수 곱하기 3자릿수 할 줄 안다? 이런 거 자랑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이 사고력수 할 때 이제 구분단도 잘 모르는 애한테 역전을 당하면 난해하고 그만두는 경우 정말 많아요. 여러분이 결과 때문에 기뻐하면 딱히 뭐 이런 사상을 주입한 거 아닌데도 아이들은 유리 멘탈로 바뀝니다. 공부에 대한 동기가 사라집니다. 혼안 나려고 처벌을 피하려고 한다. 이건 더 최악이죠. 틀릴 때마다 혼내고 그러면은 공부 진짜 싫어지죠. 이런 것들이 공부에 대한 나쁜 감정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하셔야 될 제일 첫째는 공부와 연구, 탐구에 대한 좋은 감정 만들어 주시는 거고 그 좋은 감정의 핵심은 즐거움이다. 그럼 어떻게 공부를 즐겁게 만들 거냐? 자율성을 주고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이런 것들이에요.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 다른 영상이 있으니까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번째로 좋은 감정 다음에 좋은 방법이 필요하거든요. 공부에 대한 좋은 방법.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감입니다. 보통은 공부할 때 맞다 틀리다 위주로 피드백을 주기가 쉬워요. 특히 초등학교 과정같이 개념이나 원리가 별로 없고 빠르게 연산하고 이런 기술적인 측면이 강한 좀 시시한 수준에서는 결과 위주의 피드백을 하시기 쉽습니다. 맞다 틀렸다. 그리고 이런 결과 위주의 피드백을 받다가 보면 틀리면 안 되지. 그러면 이런 학생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안 틀리려고, 틀린 건 나쁜 거니까 안 틀리려고 해요. 그러면 좀 어려운 문제, 처음 보는 문제 잘 안 풀려요. 진짜 프로그램이라면 잘 안 풀리는 게 정상이잖아요. 엑서사이즈라면 좀 풀어야죠. 훈련이라면 배우고 익숙하게 숙달하는 단계니까. 그런데 프로그램이라면 엑서사이즈가 아닌 프로그램이라면 바로 안 풀리는 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 틀리는 게 나쁜 거야 라는 사고방식,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애는 물어요. 안 배웠어요. 가르쳐주세요 해요. 제가 오늘도 사고적 수업했는데 거기 학생 한 명이 연산은 3학년 가는 학생이에요. 1학년인데 근데 조금만 안 풀리면 막 성질내고 낙서하고 가르쳐주세요 그래요. 힌트 주면 그제야 좀 하고. 이게 틀리는 건 나쁜 거야 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래요. 쭉쭉 맞을 때 잘한다 하니까 맞는 것만 좋은 건 줄 알아요. 근데 진짜 프로그램이라면 틀리는 게 정상이에요. 그걸 실패라고 안 하고 실험이라고 하거든요. 과학자들은 실패라고 안 해요. 실험했다고 하죠. 틀리는 게 나쁜 게 아니야. 진짜 해결하고 성장하고 뭔가 성공하려면 뭔가를 실험할 수밖에 없어. 틀릴 수밖에 없어. 이거를 편안하게 틀리는 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어려운 문제를 낑낑거리고 생각하고 깊이 파고들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좋은 방법은 먼저 학생이 뭔가를 자기 머리를 써서 해결하도록 기회를 주시는 게 좋습니다. 모든 걸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이런 연산 훈련할 때는 그냥 좀 해야 되긴 하는데 엑서사이즈가 아니고 프로그램을 해야 될 때는 학생이 스스로 하게 하는 게 좋아요. 근데 대부분의 수학 교육 방법이 지식을 전수하는 방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개념은 이거야, 원리는 이런 거야, 대표 문제 이렇게 푸는 거야, 비슷한 거 밑에 유제 풀어봐, 조금 응용 문제 풀어봐, 이렇게 가르쳐주고 따라하는 방식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공부가 일단 재밌지가 않고요. 그리고 어려우면은 자꾸 배우려고 들어요. 머리를 쓰지 않고. 근데 좋은 방법이 뭐냐면은 네가 알아서 풀어봐 라고 해야 돼요.
저희 사고력 수학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먼저 학생들이 저희가 제시한 미션을 해결해요. 제가 도구만 갖다 주거든요. 이런저런 도구를 갖다 주고 이게 미션이야. 네가 해봐. 하면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것저것 해요. 그러다 성공하고 어떤 애는 넘어져서 못 일어나는 애도 있고 그때 선생님이 격려하면서 일어서기도 하고 필요하면은 생각할 거리를 제공해줘요. 보조 도구를 제공한다거나 발문이라는 걸 해요. 저희가. 그래서 생각을 굴릴 수 있게 해줘요. 그런 식으로 해서 스스로 탐구해서 성공하게 만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선생님이 얘들아 너네가 경험했던 이 수학적 경험은 최소 공배수라는 거야 라고 좀 더 정식화해서 학습을 하게 해요. 이렇게 선탐구 후학습하는 방식이 첫째 재미가 있습니다. 자기가 죽이 되든 밥이든 뭔가를 하니까. 두 번째로 머리가 좋아집니다. 과거에 자기가 알고 있던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면서 머리에 새로운 신경회로가 생기거든요. 세 번째로 이렇게 한 다음에 배우면 아주 깊이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충분한 수학적 경험을 했기 때문에요. 이런 장점들이 있어서 학생에게 자율적으로 스스로 탐구할 기회를 많이 제공하는 게 좋습니다. 영재들일수록 더 그래요. 영재성이 강한 애들은 그냥 연산학습지 시키는 대로 따라하는 거 너무너무 싫어요. 그래서 영재거든요. 스스로 뭔가 하고 싶어 해서. 그런 애들에게 이런 기회를 많이 제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빠르게 많이보다 깊이가 중요해요. 문제집 좀 실수한다고 또 풀리고 비슷한 게 자꾸 풀리면 안 돼요. 이런 학생들한테 센수학이 안 맞아요. 센수학은 유형 반복이 많거든요. 빠르게 정확하게 많이 푸는 것보다 깊이 하는 것을 영재성 개발할 때는 더 좀 비중을 두셔야 됩니다. 뭐 연습 안 할 수는 없는데 보통 아이들이 수학 공부하듯이 빠르게 많이로만 하시면 안 돼요. 깊이를 해야 얘들이 가지고 있던 그 영재성이 점점 꼽히고 공부가 재밌어집니다. 그리고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해요. 맞다 틀리다 너무 피드백을 많이 주면은 마음이 오그라들어요. 틀릴까봐 달달 떨어요. 그래서 안 틀리려고 자꾸 배우려고 들어요. 자기가 탐구 안 하고. 그거보다는 틀렸지만 어떻게 했니? 그래서 자기 생각을 들어보고 그랬구나 했다가 여기 못했어요. 실패했어요. 여기까지는 실험을 했네. 이거 세 가지 안 되는 방법은 찾았네. 이거 안 되고 저거 안 되고 저거 안 되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기까지 했구나. 잘했다. 다음에 좀 컨디션 회복되면 또 해보자. 이렇게 이 학생이 연구하고 탐구하고 그 과정에 실패를 딛고 일어서려고 용기를 냈던 거 그런 것들을 칭찬하고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요. 풀고 나서 반성을 하면 좋은데요. 이건 너무 긴 이야기라 요거는 생략할게요. 저희 다른 유튜브 영상이 있습니다. 안정감에 대해서 요거를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GTG 사고력 수학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입니다. 학생들에게 실패해도 괜찮아, 틀려도 괜찮아. 너는 실패한 게 아니고 실험한 거야. 요거를 알려주는 게 왜 중요한지 게요. 낯선 문제를 만나면 먼저 배운 뒤에 연습한단 말이에요. 비슷한 문제로. 그런데 이렇게 너무 많이 도와주면 자기 머리를 쓸 기회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 머리에 대한 자신감을 잃게 됩니다. 제가 사부님을 모치는 폴리아란 수학교육의 대가가 있어요. 이런 말을 했어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순전히 머리로만 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결의와 감정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감정, 낯선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패는 필수적이다. 이때 생기는 좌절감을 이겨내야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다. 학생이 해결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감정의 변화에 익숙해질 기회를 갖지 못한다면 그의 수학교육은 가장 중요한 점에서 실패한 거예요. 문제 풀다가 아무리 짜증이 나요. 어른도 우리 인생의 문제가 풀 때 좌절감이 들고 짜증나고 답답하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때는 그 문제의 어려움도 우리가 마주치지만 우리의 부정적 감정에 압도되는 이거가 어쩌면 더 큰 문제예요. 그것 때문에 성공까지 못 가고 쉽게 중간에 포기하고 노력을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딴짓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도 똑같아요. 수학 문제 또 뭔가 탐구하고 미션을 해결할 때 안 되면 부정적 감정이 든단 말이에요. 그 감정을 자기가 잘 컨트롤하면서 자기 에너지를 문제에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면 짜증내고 걱정하고 혼나면 어떡하지 이런 부정적 감정에 자기 에너지의 50% 이상을 뺏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 당연히 안 풀려요. 그래서 안정감이 약한 애들 보면은 좀 안 풀리고 하면은 조금만 더 하면 풀릴 것 같은데 성질내니까 못해요. 난 못한단 말이야. 좀 어린 애들은 7살, 8살 애들은 종이 찍고 난립니다. 그래서 틀려도 괜찮아. 이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야 돼요. 틀리는 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쉽지는 않아요. 말로 해서는 애들이 어리니까 못 알아듣고요. 저희는 체험하게 합니다. 일부러 저희 교재 중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이런 교재가 있어요. 일부러 실패를 유도해요. 그리고 그게 실험이야. 네가 실험하면서 뭘 발견했니? 이런 것들을 체험하게 만듭니다. 애들은 실패라고 안 여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교과수학은 실패라고 여기기가 쉬워요. 정답이 있고 보통은 결과 위주 피드백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퍼즐이나 게임을 할 때는 얘들이 실패라고 안 여겨요. 게임할 때 자기가 뭘 틀렸다고 실패했다고 주장도 안 하잖아요. 그냥 게임하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면서 하나씩 뭐 해치우기도 하고 뭔가 성장하기도 하고 미션을 클리어하고 이런 거잖아요.
당연히 실험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저것 해보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선입견이 없는, 실패라고 여기지 않는 게임이나 퍼즐 같은 걸 저희가 많이 이용합니다. 거기에서 교과 수학이나 이런 거를 자연스럽게 연결하면서 끌고 가요. 이렇게 해서 안정감을 점점 강화해 주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 나중에 7살 어린이도 10분 동안 1시간 동안 한 문제 매달리기도 합니다. 저희 사고력 수학 좀 일찍 한 애들 중에는 1시간 동안 30분 동안 한 문제 할 때도 있어요. 그 다음에 발달에 맞는 적절한 지적 자극이 필요한데요. 발달 단계를 잘 보고 맞춰야 돼요. 이게 좀 부모님들은 아시기 어렵고요. 전문가들이 이 발달에 맞게 적절한 지적 자극을 다 체계적으로 배치해놓은 커리큘럼들이 있어요. 그게 사고력 수학 프로그램입니다. GTC 프로그램도 있고 뭐 다른 유명한 프로그램도 있죠. 그때 지적 자극이 어떻게 주어지는 게 좋으냐면 좋은 문제를 통해서 주어지면 좋아요. 이 좋은 문제는 단순히 까다로운 문제, 어려운 문제하고 달라요. 교과 심화 문제 지금 까다로운 문제, 어려운 문제, 같이 바뀌는 문제가 꽤 많아요. 그래서 좋은 지적 자극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경시대 기출문제도 그래요. 경시대 문제들이 변별을 위해서 특히 저학년 때는 개념이나 원리가 몇 개 없으니까 수학 카운팅만 있어요. 개수 세기. 개수 세기도 중요한 능력이긴 한데 너무 재미가 없고 그리고 수학적으로 깊이가 없어요. 그냥 일일이 개수를 세야 되니까. 특히 저학년 때는. 그러니까 좋은 문제, 좋은 지적 자극이 아니고요. 이런 게 좋은 문제, 좋은 지적 자극이에요. 도전적이고 흥미로워야 돼요. 그래서 재밌어야 돼요. 까다롭고 틀릴 것 같다. 뭐 어떻게 하는지는 알겠는데 이걸 제대로 실행하려면 너무 가시밭길이야.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거 어떻게 하지? 이렇게 방법도 못 떠오르지만 흥미롭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좋아요. 중요한 수학적 개념을 담고 있는 게 좋은 지적 자극이에요. 뭘 했는데 이게 사실 알고 보면 최소 공배수야. 뭐 이런 식으로. 기왕이면 다양한 풀이법과 답이 있는 게 좋아요. 이렇게. 이건 열린 문제라고 해요. 닫힌 문제도 있어요. 오로지 문제 출제자가 만들어 놓은 외길 풀이만 있는 게 있고요. 좋은 문제는 초등학교 지식이면 초등학교 지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 중학교 지식이 있으면 중학교 지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 고등학교 지식이 있으면 고등학교 지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 다 여러 가지 솔루션이 있고 자기 배경 지식이 적어도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게 좋은 문제예요. 이런 게 주로 사고력 문제가 많습니다. 교과 문제는 배경 지식을 많이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서 좋은 문제가 좀 적어요. 그냥 배운 거 가지고 풀어야 되는 게 많아요. 기왕이면 학생이 가진 지식을 더 높은 수준에서 재구성하게 만드는 문제가 좋습니다. 이거를 했더니 자기가 그동안 배웠던 여러 지식이 통합돼서 더 높은 차원의 새로운 지식으로 발전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배수 판별법, 짝수, 5의 배수, 10의 배수 이런 걸 알았는데 3의 배수, 11의 배수, 9의 배수 이런 거를 하면서 배수 현상에 대해서 더 깊은 이해가 생기면 더 좋죠. 기왕이면 추가 탐구로 확증할 수 있는 게 좋은 지적 자극이에요. 프로젝트나 산출물 이런 게 진짜 추가 탐구할 게 많죠. 그런 것도 좋고요. 삼각형일 때 풀었으면 삼각형일 때 어떻게 될까? 이렇게 오픈해서 딱 탐구할 수 있는 게 더 좋습니다. 이런 걸 집중적으로 많이 모아놓은 게 사고력 수학이에요. 교과 수학과 그래서 다른 역할과 가치가 있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좋은 태도와 습관. 태도가 좋은 태도냐? 검사 받는 공부가 아니고 내 마음에 들 때까지 하는 공부. 내가 알아야 넘어가는 공부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했니 안 했니? 다 했어 안 했어? 여기 앉아서 1시간 숙제해야 돼. 그것도 중요한데요. 근데 공부 결과를 답이 맞았다고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진짜 알고 하는지를 봐요. 애들 중에는 이렇게 동그라미에 너무 목을 맨 애들은 틀렸는데 땡 하잖아요. 제가 그러면은 해서 땡 했잖아요. 그럼 팍 이렇게 해요. 생각도 안 해보고. 그리고 이유를 말해봐 하면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사실은 찍은 거니까 내가 어렴풋하게 이해했어요. 이거는 근데 답은 나와. 그런데 넘어가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 공부를 내 마음에 들 때까지 하는 공부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건 어떻게 하시면 제일 좋으냐면 예를 들면 뭔가를 배웠어요. 나한테 한번 가르쳐줘 하시면 좋아요. 이건 이따 할게요.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으로 공부하는 게 좋아요. 특히 내가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찾는 방식으로 공부하는 게 공부가 재밌습니다. 학생들한테 그렇게 하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이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배우려고 할 때. 왜 더하기 빼기를 보다 곱하기 나누기를 먼저 계산해야 되지?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찾도록 만들어 보십시오. 이게 꼭 수학 아니라도 돼요. 과학이든 사회든 역사든. 이 질문을 던지고 뇌가 돌아가고 호기심이 해결될 때까지 얘가 계속 탐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는 것을 몇 번을 보여주시면 스스로 그 방법을 몸에 익힙니다. 저희가 수업할 때도 이런 식으로 하죠. 사고력 수업은 늘 처음에 강렬한 호기심 질문을 던져요. 호기를 익혀놓고 그걸 이용해서 2주, 3주, 4주 동안 긴 탐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집에 평소 공부할 때 맞다 틀리다만 하지 마시고 호기심을 던져서 그 답을 들어주시면 좋습니다. 이것도 좀 이따 할게요. 다음에 세 번째, 몰입.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해결한 다음에 추가로 또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질문을 던져요. 그리고 또 탐구해요. 이걸 꼬꼬물이라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탐구인데 물음이죠. 탐구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물음이에요. 꼬꼬물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꼬꼬물의 대표적인 게 연계 독서예요. 하나 읽었어요. Y나 뭐라고 재밌는 거 읽었어요.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거에 관계된 다른 책을 또 읽어요. 아니면 부모님하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면 자기가 그냥 가사를 세워봐, 추측을 해봐.
그걸 확인을 또 책을 읽고 해봐요. 이렇게 연계 독서를 해주시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큰 서점이나 도서관 같은 데 자주 가셔서 아이가 작은 호기심이라도 생기거든요. 그럼 그 호기심을 놓치지 마시고 들어주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공부가 놀이가 되게 하시면 좋아요. 내 공부가 되게 하고 자기가 질문 던져서 그 답을 찾는 호기심을 이용한 공부, 꼬꼬물 이런 거 할 때 하나 해서 자기가 해결을 했어요. 뭔가 깨달았어. 뭔가 궁금증을 해결했어. 그러면 성취감이 있어요. 그런 작은 성공이 있을 때 성취감을 느끼면 그 다음에 조금 더 어려운 거에도 또 매달려요. 또 질문을 던져요. 그래서 해결하면 좀 더 큰 성취감이 있어요. 이렇게 눈덩이처럼 성취감, 작은 성공 경험이 점점 큰 성공 경험으로 이어지거든요. 이런 거를 여러분이 설계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과정과 노력을 칭찬하셔야 돼요. 맞았다, 틀렸다, 1등이었다, 높은 학원 갔다. 그 칭찬 말고 야, 네 질문이 신선하더라. 나도 궁금했어. 어떻게 해결했니? 그 답이 뭘까? 네 생각은 그렇구나. 그럼 어떻게, 그게 맞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지? 실험해보자고? 좋지, 실험해보자. 책 찾아보자고? 좋지, 책 찾아보자. 이렇게. 그리고 여기 비교입니다, 비교. 비교하지 마시고 평가하지 마십시오. 그 아이가 뭘 했던 것에 대해서 잘했다, 못했다. 누구보다 앞섰다, 뒤졌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탐구했던 그 과정 자체만 인정해주고 같이 즐기시면 돼요. 그리고 제일 위험한 게 이 아이들이 영재성을 해치는 가장 위험한 게 상대 경쟁, 비교예요. 1등 했다. 누구보다 앞섰다. 빨리 했다. 이거 좋아하는 애들은 반대로 조금만 자기가 1등 못할 것 같으면 바로 탐구 공부 멈춰요. 너무 강렬한 음식 첨가제를 넣었어요. 그게 고추장이든 소금이든 강렬한 걸 넣으면 음식 재료 본연의 맛을 못 느끼잖아요. 이 경쟁이라는 게 우리 인간이 굉장히 강력한 감정이기 때문에 경쟁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할 수는 있는데 이렇게 경쟁을 위해서 1등 하려고 공부했던 애들이 공부 자체의 본연의 맛을 잘 못 느껴요. 호기심을 일으켜서 자기가 탐구해서 그걸 깨달으면 재미가 있거든요. 어려운 거 낑낑대다가 성공하면 기쁨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못 느껴요. 1등 해야 돼요. 경쟁이 굉장히 독약입니다. 절대 경쟁을 해야 돼요. 어제 나와. 내가 전에는 못했는데 이만큼 성장했어. 내가 이 미션을 달성했어. 내가 전에는 정답률이 90%인데 이제 정답률이 99%로 올라갔어. 내가 이걸 안 풀리니까 낑낑거려서 1시간 동안 해서 성공했어. 이 문제를 해결했어. 이런 것들이 절대 경쟁이에요. 문제와의 경쟁, 어제 나와의 경쟁, 목표와의 경쟁. 이 절대 경쟁을 하게 만들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모듈과 공부한 내용을 나만의 언어로 재해석하고 요약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도 말씀드렸고 여기서도 말씀드렸고 여기도 말씀드렸고 여기서 말씀드린 게 요겁니다. 작은 선생님 놀이 하시면 좋습니다. 자기 공부한 거를 부모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탐구했던 거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호기심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 나도 궁금하다. 뭐 배웠다 그러면 배운 거 좀 가르쳐줘. 아빠도 궁금해. 엄마도 궁금해. 막 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얘가 머리에서 재정리가 되고 자기만의 언어로 재해석이 돼요. 안다고 생각했던 거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게 있거든요. 그거를 자기가 재해석해서 모듈화해서 원래 가지고 있던 지식 체계에 딱딱딱 재배치를 해요. 연결을 해요. 그러면 진짜 자기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탐구했던 그 과정,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해서 부모가 관심 가져주니까 결과가 맞든 틀리든 둘째인 거예요. 그 탐구했던 것 자체가 소중하고 그게 재밌어져요. 그러니까 또 꼬꼬물이 돼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질문을 던지고 그걸 탐구하게 돼요. 그러면 공부가 재밌어요. 공부가 놀이가 됩니다. 어릴 때일수록 이거를 많이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크면은 아무래도 지식을 습득하는 게 점점 지식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탐구하는 방식으로 지식을 습득하는 거는 너무너무 좋은 점이 많죠. 정서적으로도 좋고 능력도 개발되고 이해도도 올라가지만 주입식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속도가 느려요. 주입식은 많은 양의 지식을 대량으로 전수할 수 있으니까 별 수 없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주입식이 늘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렇게 깊이 탐구하고 공부의 재미를 느끼게 만드는 거는 그거를 여러분이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7살 영재교육 수학의 로드맵 진도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자기의 지적 발달에 맞게 적절한 지적 자극을 받으려면 교과 수학을 좀 해야 돼요. 교과 수학은 마치 중장비 문제법 같은 거예요. 좀 지나면 삽이나 순수대로 할 수 없는 거대한 건축물을 지어야 될 때가 와요. 그 정도야 돼야 얘들이 충분한 지적 자극을 받는데 중장비 운전법을 모르면 거대한 건물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중장비 운전법을 배우는 거다. 그리고 교과도 잘 공부하면 교과 공부하면서 사고력이 개발되고 도전의식을 느끼고 탐구할 거리가 많거든요. 그래서 진도 중요한데 진도보다 더 중요한 게 공부하는 재미, 자신감, 호기심 같은 정서, 깊이 파고드는 태도,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과제 집착력 같은 태도, 그리고 사고력, 문제결력 같은 능력을 먼저 개발하셔라. 그 뒤에 지식이다. 그리고 사고력과 문제결력, 교과를 균형 있게 하시는 게 필요해요. 교과는 지식이죠. 근데 심한 문제 같은 거 잘 풀려면 문제결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문제결력을 하려면 어려운 문제, 낯선 문제 잘 풀려면 논리력, 공간지각력, 규칙 파악력, 연산력, 탐구력 이런 기초 능력이 필요하다고요. 사고력이. 그리고 그 밑에는 정서와 태도, 끈기 이런 게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정서 태도 능력에 해당되는 사고력과 문제결력은 저희가 시중교재 씁니다. 1031, 필즈, 팩토 이런 거 쓰거든요. 이런 문제집 병행해서 꼭 해주시면 좋아요. 사고력만 가지고 교과 심화를 바로 잘하는 거는 약간의 점프가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브릿지를 해주는 게 문제결력이에요. 이게 교과 심화 문제보다는 훨씬 더 가성비가 좋습니다.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경시대에 좀 조심하십시오. 경시대에 1등 하면 1등 하는 대로 결과 위주의 피드백을 받기가 쉽고 나중에 유리멘탈이 돼요. 1등 못하면. 그리고 너무 결과에 얽매이는 마음이 생겨요. 경시대에는 진짜 즐거운 도전이야. 1년에 한두 번 즐거운 도전을 해보자. 이런 취지면 괜찮은데 부모님이 경시대에서 지금 금상 따면 우리의 미래가 창창한 금상의 길을 갈 거고 동상이면 동상의 길을 가고 이렇게 미래의 10년 뒤, 20년 뒤의 모습을 현재의 상을 가지고 예측을 하시고 그런 지표로 사용하시려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실망을 하기도 하고 무리하게 결과 위주의 공부를 시키기도 하고 잘 됐을 때도 너무 기뻐해서 얘가 결과에 너무 얽매이기도 하고 그래 돼요. 진짜 즐거운 도전일 때만 하십시오. 그리고 경시대 문제가 좀 수준이 낮은 게 많아요. 주로 카운팅이라고 1학년, 2학년 문제는 개수세기밖에 없거든요. 변별력이. 그러니까 너무 까다롭기만 한 문제, 깊이는 없는 문제가 많아요. 탐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훈련하는 게 나쁘지 않은데 여기 너무 옮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꼼꼼을 독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하나만 하라면 연계성이 강한 애들한테는 선행학습도 안 하고 저는 꼼꼼을 독서할 것 같아요. 좀 애들이 7세 1학년부터 요즘은 교과 진도를 많이 나가거든요. 근데 그거 하지 마시고 독서만 하는 애들 1학년, 2학년인데 뭐 5학년, 6학년 중학교 수준의 독서를 막 했어요. 수학을. 그럼 진검다리처럼 자기가 아는 게 많아요. 최대공 요소 뭔지도 알고 일체 방식 뭔지도 알고 아는 게 많아요. 그러면 선행학습할 때 쭉쭉쭉쭉 나가져요. 중간중간에 진검다리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 사이 머리가 좋아져 있어서 잘 나갑니다. 꼼꼼을 독서하면 호기심이 있기 때문에 공부할 동기가 생겨요. 이거 뭐지? 내가 알고 싶다. 그래서 공부를 막 해요. 무조건 알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꼼꼼을 독서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로드맵은 이렇습니다. 1학년 Y반이 있어요. Y반이 중에 1반, 2반, 3반, 4반 이렇게 가는데 제일 빨리 가는 반은 1학년 1월달에 4학년 1학기로 시작합니다. 심화는 3학년 2학기 최상위로 하고요. 그래서 두 달이나 두 달 반마다 한 학기씩 나가요. 그 다음에는 겨울방학, 2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 초등이 끝납니다. 중등은 3학년 여름이면 끝나요. 그래서 4학년 때 고등 들어갑니다. 이때는 이제 심화를 좀 하고요. 이 정도 페이스로 저희가 가고 있습니다. 10년 전보다는 매우 1년 이상 빨라졌는데 요즘 페이스는 이 정도일 것 같아요. 이 다음에 요거보다 조금 느리게 가는 2반, 또 좀 더 느리게 가는 3반 이렇게 저희가 몇 달 간격으로 출범할 테니까 지금 7세인 분들은 학생의 현재 엉덩이나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서 저희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것도 좋고요. 이 정도 페이스로 나가는구나. 연대성이 강한 애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커리큘럼을 좀 어지간한 7세들은 다 따라가야 되냐? 그렇지 않아요. 전혀 아닙니다. 서울대 의대 가고 수능 만점 맞고 그러려고 이 페이스 절대 아니라도 돼요. 훨씬 더 늦게 가도 됩니다. 다만 여기는 영재성 강한 애들이 영재고 준비하고 할 때 이 정도 페이스 갑니다. 의대 가고 할 때 이렇게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보다 늦게 가도 돼요. 과학 조금 말씀드릴게요. 과학은 지금 7살부터 초3까지는 제일 중요한 건 독서입니다. 과학 독서를 꼭 좀 하십시오. 잡지 하나 보면 좋습니다. 과학소년 이런 것도 좋고 어린이 과학동화 이런 것도 좋고요. 그리고 실험과학을 형편이 되면 하시는 거 좋습니다. 추천합니다. 실험과학 중에 저렴이 버전은 뭐 내일은 발명과학 이런 데 있는 실험 키트가 있어요. 또 다른 실험 키트들 시리즈로 해놓은 거 있거든요. 그런 거 키트 이용해서 하시는 것도 괜찮고 YG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YG만 같은 전문 프로그램 이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초등 4학년 때는 사고력 과학 하십시오. 사고력 과학이 뭐냐? 그냥 내신과학, 중학교 과정을 내신, 중학교 내신 문제집 풀면서 가는 거 말고 뿌리와 줄기까지만 주로 튼튼하게 개발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내신과학은 가지와 이파리까지 다 해요. 완전 외워서 내신 점수가 나와야 되니까 거기까지 좀 덜하고 뿌리, 줄기에 해당되는 개념과 원리 그리고 과학적 사고력까지만 하는 과학이에요. 요거 하면은 한 1년 하면은 중등 3년 지난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까지가 얼추 끝납니다. 저희 GTG 영재원 과학이라고 있어요. 저희 설명회 영상을 올려놓은 거 있는데 찾아보시면 그런 것도 좋습니다. 지금 7살, 7살인데 조금 먼 이야기니까 간단히 넘어갈게요. 그냥 초5, 6대 고등과학을 시작하십시오. 초5 때 시작하시길 원합니다. 그 정도 가능을 하고 계십시오. 지금 7세지만. 그래서 어릴 때는 독서랑 실험과학 하지만 내가 이 정도를 밟아서 5학년 때는 고등과학하고 6학년 정도부터는 올림피아드 하겠노라. 대충 계획을 잡고 계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